뭐 저한테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시면 예. 근데 실제로 그 북유럽이나 이런 저 복지사회나 괜찮은 나라들 가보면 그 나라들의 핵심이 그거예요. 직업 존중감이라는 좋은 표현을 썼는데 직업 존중감이 모든 직업에 있는 거예요. 그 뭐 꼭 북유럽 아니라 유럽 어느 정도 나라만 가도 그 유럽 도시의 청소부들은 전부 다 그 불행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저 정시 출근, 정시 퇴근하고 반공무원 신분이고 그 일종의 그 블루칼라 노동자로서 그 나라 사회에서 구성원들이 받는 적합한 대우를 다 받고 살아요. 누구도 그 사람을 청소부라고 해서 부끄럽게 여기거나 차라리 여기지 않죠. 근데 그 직업 존중감을 높이는 핵심은 일단은 임금이에요. 임금 격차를 줄여야만 해요. 예컨대 뭐 스웨덴 같은 데서 의사 월급, 교수 월급하고 목수 월급하고 뭐 별 차이 안 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최고 경영자 CEO의 월급과 직원 월급에 큰 차이가 없어요. 10배, 20배. 미국 같은 나라는 수백 배씩 차이가 나잖아요. 수천 배씩 차이가 나기도 하고.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존중감을 높이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이 격차를 줄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낮은 임금을 올리는 방법. 일단 필요하고요. 근데 저는 이 방식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도대체 그 비정규직의 임금을 얼마나 높여야 이건희보다 모멸감을 덜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도 이건희만큼 훌륭한 인생을 살고 있어라고 느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일 테고 오히려 저는 이 임금을 좀 깎아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임금을 높이려는 노력보다 만큼 그보다 더 많이 내려야 된다. 이 내리는 방법은 연봉을 깎는 게 아니라 그 거품 소득으로부터 세금을 추징하는 거죠. 이 세금을 추징하고 그 세금으로 다시 공동체가 다시 적정한 방식으로 재화를 나누어 받고. 일단 첫 번째는 그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능하면 그 일상적으로 그 사람들을 호명한다라고 그럴까? 일상적인 호명가 있잖아요. 뭐 무슨 바카스 사전 광고 찍듯이 이렇게 착한 일을 하려고 애를 쓸 필요는 전혀 없고 그런 건 필요 없지만 예컨대 이런 거예요. 청소부 아저씨를 만나면 빵긋 웃어주는 거예요. 이유 없이. 여학생이 함부로 웃으면 좀 오해를 살 수도 있겠다만은 하여튼 뭐 친절하게 웃어주고 청소질 하다가 가면 겸손하게 자리를 잠깐 비켜주고 그러니까 그에게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라는 시그널을 개인적이고 에티켓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보낼 수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이 하루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은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실천이고. 마트 큰 것, 작은 것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또 질문 있으신가요? 예. 그게 이제 뭐 최근이라기보다 한 1년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92년 3년 이후로 제 기억이 맞다면 6차 교육 과정부터 그 하여튼 초중등 교육 과정이 많이 바뀌어요. 근본적으로 바뀌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년에 걸쳐서 형성되어진 그 제도 교육의 이데올로기상 여러분들은 경쟁 논리를 내면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따라서 그것은 여러분들의 잘못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경쟁주의자로 일러진 거예요. 저는 좀 예외예요. 저는 중간쯤까지는 국가주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국가주의 안에는 약간 발전시키면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이 국가주의자잖아요. 국가를 민주화시켜야 뭐 행복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가주의자. 보수의 국가주의자는 반공을 국시로 해야 빨갱이를 찾아봐야 나라가 안정되고 우리가 살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저는 그 교육을 좀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 국가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집단의 문제에 제 이익과 가치를 결합시키는 것에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컨대 그게 힘들다 이거죠. 그 힘든 건 여러분 잘못이 아닌 거고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시킨 건데 그게 좋다고 그걸 이제 와 누구를 탓하겠어요. 다만 그 교육 이데올로기와 커리큘럼이
그 사람의 유전자 전체를 다 규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인간에게는 본성이라는 게 있어요. 본성. 그래서 아무리 극악한, 예를 들면 독재 국가, 뭐 파시즘, 나치즘 국가에서도 민주주의가 성장하는 거예요. 아무리 극악한 자본주의 시장 경쟁 구도 안에서도 선한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고, 왜냐하면 인간 본성 때문에. 이때 본성이라는 것은 뭐 종교적인 거, 뭐 꼭 그런 차원 아니더라도 인간이 인간으로서 관계를 맺는 관계에 대한 어떤 지향 같은 게 있다고. 따라서 그 본성 내부에 여러분들 세대 안에도 충분히 그 민주적이고 공동체적이고 연대적이고 서로에게 공감하는 능력들과 자질과 기질들이 저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고대문과 한해서는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그 본성은 적절한 방식으로 연마하고 개발해야 되거든요. 내 안에 있는 착한 심성이 있는데, 누구나 착한 심성이 있는데 그걸 자꾸 드러내고 개발하고 연마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으면 그게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무뚝뚝해지고 시니컬해지고 히스테리컬해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여서 내가 저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우리가 같이 문제를 풀면 더 빨리 풀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출세하는 것보다는 우리 사회나 이 공동체가 좀 더 행복해지면 좋겠고, 내가 늘 즐거운 것만큼이나 내 주변의 사람들도 늘 웃는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에 관련된 일들을 별로 안 해보는 것은 불만이에요. 뭐 참여연대 인턴은 그 중에 하나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학교 다니면서 동아리 할 때 그 무슨 영어 동아리, 하여튼 스펙 쌓는 동아리만 하지 말고 당장의 이익은 발생하지 않지만 명분과 가치상으로 의미가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일에 몸을 던져보는, 무모하지만 대표적인 게 뭐겠어? 연애예요, 연애. 연애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인간관계예요. 물론 부잣집 아들, 딸과 결혼할 생각으로 목적의식적인 연애를 하면 다르겠지만 보통의 경우에 연애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인간관계라고요. 유일한 것은 뭐냐면 가치인데, 사랑이란 가치, 내가 저 사람을 아껴주고 싶고 뭐 공감받고 싶고 공감하고 싶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뭐 술 마시기도 하고 괴로워서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뭐 용기를 내보기도 하고 미친 짓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 연애의 감정이 사실은 모든 선한 인간 본성을 연마시키는 감정과 거의 동일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연애의 감정을 뭐 동아리 활동이나 학생의 활동이나 시민단체 인턴 활동이나 뭐 언론을 보는 활동이나 사회 비평하는 활동에 조금씩만 투여하면 다 돼요. 불가능한 일이 없고 어려운 일이 없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솔직히 말하면 요즘 세대는 연애를 안 하는 걸 거라는 생각도 해요. 연애를 해보면 그게 뭔지 알거든요. 연애를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연애를 안 해서 그런 건가 하는 생각도 좀 하는데, 연애를 한다면, 존중하고 해보고 싶다면 그 연애의 마음으로 사회적 가치와 연대적 가치에 조금씩만 더 이렇게 자신을 투여하면 많이 할 수 있어요. 해볼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있는데, 저는 꼰대가 되기 싫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감나라 배나라라고 함부로 충고하고 싶지는 않고, 어쨌든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같이 처해 있는 환경 자체를 바꿔 나가는 쪽에 뭐 저는 제 몫을 하긴 해야겠죠. 예. 또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그 이야기 하려면 좀 긴데, 그죠? 최대한 짧게 해볼게요. 우선 조중동에 대척점이 있다라는 생각은 어제 오늘이 아니라 창간 때부터 그랬던 거예요. 아시겠지만 한겨레는 저기 동아일보, 조선일보에서 군사 독재 시절에 해직당한 기자들이 만든 신문이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조선, 동아, 일단 중앙일보는 뭐 그렇고 대척점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념 내지는 뭐 관점 같은 게 있다면 한겨레 안에는 이렇게 솔직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한겨레 안에는 조선일보, 동아일보보다 훨씬 더 다양한 버라이어티가 있어요. 극좌파부터 극우는 아니겠고 보수파까지 다 있어요. 그리고 이 목소리와 입장들과 프레임들은 적절한 방식으로 정리는 되되 기본적으로는 다 개별적으로 발산되는 방식으로 나가요. 근데 우리가 안에 없는, 이 공동체 안에 없는 관점이 극우적 관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뭐 극우? 우익적 관점이라고 합시다. 이 우익적 관점은 그 개인이 들어온다 손치더라도 이 버라이어티한 이 프레임의 경쟁 공간 안에서 자연스럽게 중화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익적 관점이 버텨낼 수 있는 기반이 많지 않아요. 한겨레 안에서 존재하지 않는 관점은 크게 보아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군사주의, 전쟁주의, 무력주의, 힘의 논리 이런 것.
두 번째는 경쟁주의, 시장 논리, 자유시장, 신자유주의.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삼는 논리는 기사이건 칼럼이건 뭐건 간에 지면 안에서 별로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보수일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것으로부터의 대척점이라면 한겨레는 앞으로도 계속 대척점이 될 거예요. 군사주의에 반대하고 시장주의 전체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신자유주의에 반대한다. 굉장히 대척점이죠. 그 다음에 논조의 평형과 균형은 좀 다른 문제예요. 논조의 평형과 균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해당된 상황에서 주어진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가급적이면 많은 이야기들을 기사 안에 담음으로써 독자들이 이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것은 기술적이고 스킬적인 것이에요. 물론 철학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따라서 그걸 해내려면 기자들이 좀 더 능숙능란해야 되고 좀 더 많은 방식으로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스킬이 한겨레가 부족하다 그런 지적이라면 그건 당연히 수용해야죠. 그런데 그 스킬이 부족한 것은 한겨레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언론 전체의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안을 보도할 때 예컨대 대통령 연설을 보도하고 이걸 야당 대표의 반박문을 한 줄 써주면 이게 공평한 보도일까요? 아니에요. 첫째, 이 야당은 민주당만 있는 게 아니라 민노당, 진보신당, 사회당도 있어요. 각각 다 넣어줘요. 4개 당을. 그럼 4개 당 당대표 이야기만 써주면 대통령 연설을 반대쪽에서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걸까요? 천만의 말씀. 기존 정당에 반영하지 못하는 다른 정치적, 사회적 입장들이 있어요. 시민단체도 있고, 시민단체도 또 좌도 진보와 보수가 나뉠 수도 있겠지만 등등등. 형평과 균형 공정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긴장하고 움직여 나가는 어떤 지향인 것이지 특정한 시점에서 칼로 자르듯 딱 결정지어지는 어떤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기자들이. 한국의 기자들 전반적으로 보아서. 왜? 출입처를 출입하니까. 정당을 나가고 검찰 나가니까 검찰이 한명숙 기소하면 검찰에게 쭉 써주고 한명숙 반론 하나 실어주면 공정한 기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 관련된 편협한 그 취재 노하우나 보도 스킬의 전반적인 한계의 차원에서 보자면 오히려 조중동과 한겨레는 거의 비슷하거나 한겨레가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걸 극복하는 방법은 논조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재차 말씀드렸죠. 내러티브 탐사 보도와 같이 출입처와 명망가와 권력자로부터 벗어나는 방식의 뉴스 생산 방식이다. 그 다음에 제가 그 한겨레 창간을 88년도에 했는데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제가 창간호를 실은 제가 고향이 대구인데 그 대구라는 나름 척박한 땅에서 창간호부터 받아봤고 창간되고 한 2달 뒤부터 제가 한겨레 신문을 배달했어요. 부모님 몰래. 오래 가지 못해서 한겨레 신문은 분서 경유를 당하고 저는 더 이상 배달할 수 없었지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학교에 가는 길에 가판을 그때도 한겨레 신문 가판을 이제 대구 시내에서 모든 가판대에서 파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드문드문 팔았어요. 굳이 한겨레를 파는 가판대를 찾아가서 한 4부씩 사서 당시 저희 저항은 아침 일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실에 하나씩 한겨레 신문을 놓아두는 거였어요. 처음엔 교탁에 올려놓았고 그러니까 들켜서 안 되겠고 그래서 나중에는 교실 제일 끝 책상에 서랍에 넣어뒀어요. 원래 공부하기 싫은 애들이 제일 뒤에 앉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만화책 꺼내보다가 한겨레 신문 있으니까 꺼내보고 이게 뭐지? 그러고 야 김일성이 독립운동했다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애들하고 밥 먹으면서 하게 되고 뭐. 그래서 저한테는 한겨레 신문은 굉장히 의미 있는 언론사예요. 근데 들어와서 보니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여러 종류의 한계를 제가 뭐 문제를 누누이 말하기는 너무 그러니까 한마디만 이야기를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까지는 한겨레 가능성을 믿는데 왜냐하면 이 조직은 기업, 정당, 심지어는 이런 말씀드려 외람되지만 시민단체 모든 종류의 집단 조직을 통틀어서 거의 독보적이고 유일하게 민주주의를 역사적으로 체화한 조직이에요. 지금 다다음 주에 한겨레 신문 사장 선거가 시작돼요. 저희는 창간 이래로 그 사원들이 직접 사장을 뽑아요. 직접 투표로. 선거가 치루어지면 3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는데 이 후보권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사원이라면. 저도 사장 출마할 수 있어요. 후보 등록 마감일이 이번 주인데 어떻게 할지 생각 중이에요. 선거가 치루어지면 민주주의 핵심은 그거예요. 지난 2년 내지 3년 동안 진행되었던 경영과 편집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서로 생각이 조금씩 다른 입후보자들이 등장해서 정견을 밝히고 공청회를 하고 토론을 하고 이 구성원 전체가 사실은 약간 격정적으로 이 담론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화되어요.
어떤 것이 문제이고 다음에 뭘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발생하는 실수와 오류들은 있지만 이 실수와 오류가 결정적인 오류로 번지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게 민주주의거든요. 한겨레는 그 방식으로 지금까지 생존해 왔어요. 게다가 거기다가 그냥 민주적인 방식으로 편집국장도 그렇게 뽑을 뿐만 아니라 그냥 민주적인 방식으로 권력과 질서를 만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윤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생존해 왔거든요. 87년도 민주화 이후에 생겨난 조직이 크게 보아서 정교조, 그다음에 전노협, 지금 민주노총, 그다음에 한겨레 정도라고 이야기들 해요. 근데 이들 가운데 나머지 두 가지 조직은 일종의 이익단체인데 한겨레만은 기업 조직이에요. 이 국민주주를 모아서 사원 중심으로 민주주의를 구현하되 그 상품을 올바른 여론 형성에 관철시키면서 동시에 이윤을 낸다는 그 전무후무한 사업 모델을 가지고 20몇 년을 버텨왔을 뿐만 아니라 뭐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확대하고 있고 매체 영향력과 품질을 마음에 들진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상승시키고 있거든요. 이거는 벤처로 치면 화석에 해당되는 벤처 시초격인 것이고, 민주주의로 치면 제가 정당 출입해와서 하는데 어떤 진보 정당보다 더 자신 있게 우리는 민주주의가 체화된 조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업으로서 이윤을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더 원활하게 이런 민주적인 동력들을 더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을 텐데 그 대목에 대해서는 약간 뭐 기대에 못 미치는 바가 있지만, 기왕 우리가 올라선 링이 무슨 무한도전 레슬링도 아니고 짜여진 각본 없이 마음대로 반칙 쓰는 거대한 진흙탕 같은 링이었기 때문에 이 링에서 승자로 살아남는다는 것, 혹은 끝까지 경쟁자로 버텨낸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거라는 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중동과 뭐가 다르냐, 조중동과 대척점에 설 거냐, 그들만큼 한겨레도 위약적인 거 아니냐, 위선적인 거 아니냐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대척점에 설 텐데 그들과는 실적으로 다르다. 그리고 한겨레도 오류를 저지르지만 우리는 결정적인 무기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게 민주주의다. 그리고 이 방식으로 운영되는 조직에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조직을 일찍이 보지 못했고 지금까지 수많은 조직과 집단과 사람을 만나면서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한겨레라는 조직의 어떤 미래나 가능성을 아직까지 신뢰하는 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사내 홍보대회 뭐 이런 거, 회사 홍보 이런 거 하는 거 같네요. 시간 지났는데 혹시 꼭 질문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혹시 또 있으세요? 이 부분 마지막으로 듣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그래도 보실 테니까. 예. 예. 제가 약간의 술값을 벌기 위해서 용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글쓰기 강의를 어딘가에 하는 적들이 가끔 있습니다. 한 3시간짜리 강의인데 그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할 수는 없겠고 이제 어떻게 그렇게 쓰면 될까요? 자, 이렇게 설명해 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쪽이에요. 영화 감독은 자기의 구상을 영화로 만들기 위해서 연출하잖아요. 화면을, 영상을 만들고 편집하고. 기자는 혹은 통칭 글 쓰는 사람은 자기의 감성과 이성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문장을 영화 감독이 영상을 편집하듯이 갈고 닦고 또 갈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글은 그것이 담는 생각과 주장도 매우 중요하고 아주 그 근본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기왕 글을 써서 뭘 활동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이 문장에 대한 집착이 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이 집착은 질투로부터 시작돼요. 좋은 글에 대한 질투. 마치 대부분의 영화 감독들이 자라면서 영화를 무수히 보면서 그 영화 감독들을 모방하거나 질투하거나 공경하면서 감독이 되듯이, 사실 다른 직업도 다 마찬가지지만 글쓰기도 그와 같아서 글쓰기 어떤 좋은 글을 보고 질투를 느끼면 나도 이런 글을 쓰고 싶은 집착이 생기고 그 집착이 생기면 이 문장을 더 갈고 다듬는 방식으로 자기 주변의 모든 경험과 정보와 지식을 이 문장을 다듬는 데 집중시키게 돼요. 따라 지금 질문하신 분은 만약에 제 기사를 읽어보면서 이거 괜찮은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좋은 글쓰기를 하는 좋은 출발점에 선 거예요. 좋은 글을 못 쓰는 사람들은 어떤 글을 읽어도 질투심이 일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질투심이 이미 읽고 있다면 괜찮은 출발이에요. 그 다음에 그걸 좀 쓰고 싶다면
다른 정도는 없고 방금 얘기했던 데도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정답들이 제가 책을 읽잖아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길 가면서 풍경을 보잖아요. 잠자다가 꿈을 꾸잖아요. 이게 다 글의 소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착에서 강해지다 보면 그 영감이 떠오를 때마다 메모도 해두고 문장을 메모해 두기도 하고 장면을 적어 놓기도 하고 단어를 써 놓기도 하고 아이템 같은 걸 적어 놓기도 하고 그래서 끌어당겨 쓰는 거예요. 그런데 글을 못 쓰는 사람이나 글을 쓰기 싫은 사람들은 그런 주변에 널려 있는 수많은 이 자료들을 무심히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 차이예요. 여기도 그게 있네요. 무심하고 무감하고 둔감해서는 이 재료들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예민하게 이 재료들을 계속 봐야 되는데 이거 길 올리려면 집착해야 되고 질투심을 느껴야 된다. 히치하이커를 위한 은하계를 히치하이커 안내서 책을 잘 읽었던 건 사실이고 저는 장차 정말 재미난 사회적 SF 소설을 쓰고 싶은 꿈이 저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거 재밌게 읽었고 그 우주 항성 여행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메타포가 좋았고 그 이야기를 굳이 끄집어낸 이유가 있어요. 은하계 뭐 이런 이야기 끄집어낸 이유가 우리는 하찮게 생각하는 인생들이지만 이 인생 전체 하나하나가 우주다. 사실 그런 메시지 같은 걸 좀 담고 싶었어요. 그런 맥락을 잘하게 깔고 이들 하나하나가 항성이고 그렇다면 이들이 모여있는 곳은 은하계이고 뭐 이런 방식으로 글을 쓰다 보면 은하계와 저 은하계 간의 단절과 격리, 그다음에 우리의 은하계와 이들의 은하계의 격리 뭐 이런 이야기들을 메타포로 동원하고 싶었고 사실 그 노동어티를 쓰면서 난장이가 써올린 작은 공도 계속해서 염두에 뒀고 근데 그것들을 제가 일부러 이번에 기사 쓰기 위해서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읽었던 것들이고 세상에 나서 이렇게 데리고 온 거죠. 백로 같은 경우는 그 뭐 별거 아닌데 저는 노량진이란 말 자체가 주는 어감이 매우 독특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노량진이란 말은 굉장히 한국어적이지 않으면서 한국어적인 것 같고 그래서 이 노량진이란 말 자체의 뜻 그리고 이 지역, 이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지금 이것이 공시촌이 되어 있는 것을 밝히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건 제가 다른 경우에도 비슷하게 적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컨대 신림동 고시촌을 르포로 쓸 일이 생겨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도대체 그 땅은 관악산아래 그 땅은 원래 뭐 하던 땅이었을까요? 뭐 점치던 무당들이 사는 땅이었을까요? 뭐 혹은 뭐 제주도 관련된 르포를 쓸 일이 있어도 마찬가지고 참여연대 이 통일동 땅은 뭐 하는 땅이었을까요? 이런 데로부터 시작돼서 이 지역적 시 공간을 연원과 역사적인 맥락을 끌어당겨야 오늘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들은 또 끄집어당겨 쓰는 것이고 좋은 글 쓰기는요. 제가 다음에 따로 시간을 내서 와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한 번에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더없이 말씀드렸고요. 뭐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뭐 전체적으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단 뭐 한 마디 한 문장이라도 여러분들의 생각에 영감을 주는 그런 내용이었다면 저는 더 바랄 나위가 없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찌됐든 동년배와 또래에 비해서는 사회적 공감 능력이 더 탁월했고 그래서 이 참여연대라는 좋은 훌륭한 시민단체에서 인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니만큼 앞으로 이 시간 더 잘 많이 활용하시고 이 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참여연대에서 보고 배우고 느낀 것들의 그 주파수 계속 유지하면서 좋은 청년으로 자라고 좋은 훌륭한 성년이 중년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자식 세대에게는 좀 이런 세상을 안 물려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